자, 이제 하향 여과 현상을 보겠습니다. 13번이죠. 지금 이 임대료 보조 과정에서 이제 여과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하향 여과라는 것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살던 주택이 이제 낡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뭐 임대료 보조를 받든 어떻게 되든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달동 내 수요가 증가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서 고가 주택이 이제 여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에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저가 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맞죠? 다음에 단기적으로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면 주택 보조금에 의한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보조금 혜택이 임대인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죠. 이게 수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3번 단기적으로 저가주택 수요 증가에 의해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향 여과에 의해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되고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 비용의 감소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어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5번이 틀렸나요? 주택 부정률이 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 틀렸죠? 주택 부정률이 심한 경우에는 생산자 보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1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5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상향 여과란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저급주택량은 원래 수준보다 많아진다. 이게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여기 이제 이게 이 빨간 거죠, 이거. 이렇게 하향 여과가 발생한 저급주택의 양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신축 공급이 제한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 바로 뭐예요? 저급주택이요. 저급주택 신축 공급이 제한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공급, 그러니까 저급주택 공급은 하향 여과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죠? 이게 저급주택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는 하향 여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이게 틀렸어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것은 하향 여과요. 상향 여과가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전체 주택에서 저급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7번을 보겠습니다. 주거 분리와 여과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도시에서 중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주거 분리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주거 분리의 원인으로 외부 효과를 들 수 있으며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이 수선비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가치 상승보다. 그래서 불량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3번은 어떤 지역에 저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저급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활성화될수록 하향 여과는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러면 안 되죠. 3번 틀렸죠. 저급주택의 신축이라는 게 뭐겠어요? 흐름한 주택. 그러니까 막 반짝 뭐 이런 그런 그러한 저급주택의 신축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런 시장에서 주택 부족 현상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급주택 시장에서 하향 여과가 안 될 겁니다. 3번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주변 부동산의 유지 보수가 잘 되어 있다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도 외부 효과에 의해 이득이 있다. 그렇죠?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구들은 가능한 한 고급주택 지역 가까이에 위치하려고 하면 물론 이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고소득 주거지역이 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저소득 주거지역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18번부터 이제 부동산 조세죠. 자, 부동산 조세에서는 이제 이론 정리할 것이요.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 조세에서는. 앞에서 탄력성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탄력성 할 때 조세 기착하는 게 있었죠.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이거는 누가 덜 부담? 수요자가 덜 부담하죠. 수요자가 덜 부담하고 이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 거죠. 이제 조세 기착의 문제가 있죠. 똑같으면은 반반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하는 경우가 2가지.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하는 경우. 그거는 자신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상대방이 완전 탄력적일 때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는 자신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상대방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때 자신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죠. 자, 요 조세 기착의 내용이 이제 하나 정리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 효과예요. 자원 배분. 아까 자원 배분 왜곡이다 이런 말 했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적다.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크다.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작다.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크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적고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큰 거예요. 수량 변화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작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 배분 왜곡은 없다.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원 배분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동결 효과예요. 동결 효과.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뭐 다주택자 보유세를 뭐 중과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과하면 특히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그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거죠. 근데 결과가 뭐라고요? 이 결과가 동결효과예요.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투기적 수요도 수요죠. 투기적 수요도 수요입니다. 그래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기적 수요를 줄이게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줄일 의도예요. 의도는. 그래서 다시 가격이 이제 하락하도록 이렇게 하는 의도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공급이 감소해버리면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린 거죠. 이게 이제 동결 효과요. 요 3가지 조세기착, 자원배분 왜곡 효과, 그 다음에 동결 효과. 자, 요 3가지요. 자, 요 3가지고 자 18번부터 다른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게 조금 이제 중요도는 조금은 낮은 것이어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에 이제 조세의 기능과 조세 부과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자원 배분 기능이 있죠. 자원 배분 기능도 있고요. 2번에 부동산 조세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거는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 기능도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주택 임대 시장에서의 조세 증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결정되나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조세 전가는 그러하지 않다. 틀렸습니다. 매매 시장이든 임대 시장이든 조세 전가는 모두 다 상대적 탄력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휘발유 시장이든 다른 자동차 시장이든 조세 전가는 모두 다 뭐에 달려 있다? 상대적 탄력도에 달려 있어요. 그다음에 4번은 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낮은 것은 조세 전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3, 4억 되는 주택이 3, 4억 되는 주택이 1년에 세금이 얼마 나오나요? 40만 원? 두 번 내잖아요. 두 번 내는 게 한 40만 원 되나요? 합쳐서? 20 정도? 한 4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재산세가 비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아니 3, 4억 갖고 있는 사람이 20만 원, 20만 원씩 두 번 내는 세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싼 거죠. 여러분들 혹시 3천만 원짜리 그랜저가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50몇만 원 안 나오나요? 3천만 원짜리 그랜저가 한 50만 원 나오고 50몇만 원 50몇만 원 나와요. 3억짜리 집세가 재산세가 40만 원 나오는데 3천만 원짜리 그랜저 재산세가 50만 원 넘는다고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주택의 재산세가 싸죠? 싸요. 이제 앞으로 싸다 그러세요. 싼 게 집주인이 이뻐서 싼 게 아니고요. 이거 혹시라도 세를 놓으면 임차인에게 전가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싼 거예요. 그래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이게 새 놓을 집인지 자기가 살 집인지 정부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주택은 그냥 재산세가 싼 거죠.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근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서울은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6억이 넘었어요. 평균 10억짜리 수두룩해요. 그런 데는 세금 많이 내도 괜찮겠죠. 근데요 과세 표준이 그렇게 안 돼요. 지금 부동산 가격 공시하고 있죠.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 공시하는데 토지 가격은 상당히 근접하게 올라갔어요. 시가에. 근데 지금 주택은 6억짜리가 과표가 4억도 안 될걸요? 시가 6억짜리가 4억도 안 된다고, 과표가. 그러니까 한 9억은 되어야, 한 9억, 10억은 되어야 이제 6억, 과표가 6억이 나올까나 말까나 한다고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6억부터 아닌가요? 종부세 대상이. 6억부터죠. 6억 초과. 6억 초과니까 그것도 이제 그 퍼센트가 각 구간별로 또 다르잖아요. 자, 구간별로 그렇게 다른데 아무튼 지금 과표가 지금 너무 지금 낮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세금을 내지는 않는데 한 10억짜리 세 들어 사는 사람한테는 정가가 돼도 괜찮잖아요. 세를 들어 살아도 10억짜리 세를 들어 살면 전세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6억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세 들어 살면. 저희 집 팔아 두 채 살 수 있어요. 두 채 살 수 있는 전세금이. 그런 경우는 조세가 전가가 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고가주택이나 이런 데는 이제 세금을 많이 매겨도 저가주택에는 세금을 못 매기는 거예요. 전가가 우려돼서. 그래서 4번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기면, 그래서 이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이,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적게, 이렇게 해야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19번을 보면은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1번에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비탄력적일수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내곡은 적다 그랬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내곡이 큰 비율적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요든 공급이든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내곡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소유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자, 어떻게 읽으라고요? 공탄, 수, 비탄 이렇게 읽으라고요. 공탄, 수, 비탄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이죠.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면은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많게 되는 거죠.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요거는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정답 지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무려 3번이나 출제됐어요. 요게 헨리 조지 토지 단위세가. 이게 뭘 이제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 고전학파는 토지의 공급 곡선을 물리적 공급으로 봐서 수직으로 봤거든요. 수직. 이 수직일 때는 여기서 생산 요소 공급이에요. 지난번에 저도 생산 요소 공급자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생산 요소 공급자. 그래서 생산 요소 공급자인 제가 하루 일할 때, 이틀 일할 때, 3일 일할 때, 추가적으로 일할 때마다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그래서 저의 총 강도는 이만큼인데 고맙게도 돈은 이만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만큼은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도 잉여가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요걸 무슨 잉여? 경제지대라 했죠. 경제지대. 지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국의 결혼 강사들이 부족하면은 제가 굉장히 바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결혼 강사 공급이 안 되면은 몸값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잉여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기대하는 바는 모든 결혼 강사들이 자연사하고 저 혼자 남아서 독식을 하는, 독식을. 이 전부 다 뭐라고, 이게 전부 다 잉여 했잖아요. 고전학파는 토지의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다 뭐로 봤어요? 다 잉여로 봤어요. 잉여. 불로소득. 여기에 세금을 100% 매기는 거예요. 불로소득. 그리고 수직이잖아. 이게 수직이면은 자원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배분 왜곡도 없잖아요. 지금 계속 이 비탄력적 수직이니까 자원배분 왜곡도 없고 불로소득에다가 100% 세금 매기고 다른 종류의 세금은 싹 없어요. 요거 딱 한 종류의 세금만 매기는 거예요. 요걸 토지 단일세라 그래요. 토지 단일세.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20번, 21번, 20번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1번은 그 4번 지문이 어려워요. 4번 지문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본다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지문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조세를 부과한 경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P0와 Q0는 각각 조세 부과 전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다. 맞죠? P0, Q0 조세 부과 전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조세를 부과한 후 균형량이 Q1으로 감소하죠. 조세를 부과하면 이제 S0가 S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에 단위당 P1-P2의 조세가 부과되었어. 그 위에 P1에서부터 P2까지 그 높이 차이 있죠. 높이 차이가 뭐예요? 바로 조세의 크기입니다. 그게 바로 공급곡선이 위로 올라간 높이예요. 공급곡선이 위로 올라간 높이가
바로 조세 부과된 크기입니다. 근데 가격은 P0까지만 올라갔죠. 가격은 P0까지만, 가격이 지금 P1으로 올라갔죠. 높이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상 수요자 부담은 P0-P2가 된다. 수요자 부담은 P0-P2가 아니고 P1-P0죠. 원래 P0에서 가격이 P1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가격 올라간 만큼이 수요자 부담이에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부과 후 수요자 부담 가격은 이전보다 상승하고 공급자의 세후 가격은 이전보다 하락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잘 기억하세요. 세후는 하락하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나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두 개만 좀 보겠습니다. 23번하고 26번만 좀 보겠습니다. 자, 23번에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1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질이 낮아질 수 있죠.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점점 돈이 안 되면은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니까요. 그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틀렸죠. 단기가 비탄력이고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웃돈을 얹어주고 거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과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수록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24번은 여러분이 보시는데 그 해설을 보세요. 24번의 해설. 해설에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이하로 보다는 아래로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래로. 왜냐하면 이하로 할 때는 시장 가격이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하로 할 때는 포함되잖아요. 그럼 시장 가격으로 규제를 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시장 가격 아래로 상한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풀고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자,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은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자, 근데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해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임대료는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말도 안 되죠. 이게 주택의 공급 증가하는 효과.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다음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에요.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다 부담해요? 공급자가 다 부담이죠. 자, 근데 공급자가 뭐예요? 토지 공급자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 공급자죠. 그러니까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죠.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투자론 앞부분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1번 문제는 그 2번, 3번, 4번 지문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1번, 5번 지문만 보세요. 1번, 5번. 1번의 수익률은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맞죠? 그리고 5번 지문을 보시면 불확실성 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지렛대 효과. 자, 오늘 지렛대 효과 문제까지만 풀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이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이제 3번의 지렛대 효과인데, 지렛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차입 이자율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이다. 낮은 이자라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수익률이 안 나올 때는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남의 돈이 있어야 발생하는 효과고요. 그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 또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렇지는 않죠. 무슨 지뢰가 있을 수 있어요? 0의 지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를 고려해야 돼요? 이자율을 고려해야 되죠. 이자율을 고려해서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아야죠. 더 높아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 거죠. 지분 수익률이 더 큽니다.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저당 수익률. 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뭐예요? 반대가 되면 이제 부의 지뢰. 똑같으면은 중립적 지뢰, 이렇게 0의 지뢰,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고, 다른 사람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커질 때는 이게 커지는 거고요. 작아질 때는 이게 작아지는 거죠. 많이 사용할수록. 그게 진폭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많이 사용할수록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4번, 5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5번을 풀어드리면서 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 4번과 5번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4번은 자본이득이 없는 문제. 문제에 따라서 자본이득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5번 문제는 자본이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게 지렛대 효과는 이제 지분 수익률 묻는 문제와 요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한 지렛대 효과의 크기. 지렛 효과의 크기를 물으면은 요 두 개를 계산해서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 수익률만 묻는 문제는 뭐예요? 지분 투자액분에 뭘 하면 돼요? 지분 수익을 하면 되죠. 지분 수익.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해서 지분 수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지분 수익은 총 자본 수익에서 이자 빼는 거죠. 근데 그 총 자본 수익이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합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뭘 빼는 거라고요? 이자 빼는 거라고요. 근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그 문제가 5번이. 지분 투자액이 4천으로 돼 있나요? 맞죠? 그 5번에 지금 총 얼마로 돼 있어요? 총 1억으로 돼 있죠. 총 1억으로 돼 있는데 4천만 원은 내 돈이고 6천만 원은 빌린 돈이죠. 빌린 돈은 이자율을 얼마 주기로 했어요? 8% 주기로 했고요. 1억으로 번 게 얼마예요? 번 게. 순영업 소득 얼마예요? 순영업 소득 800 있죠? 이게 이제 소득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3%. 그거는 1억에 3%가 올라간 거죠. 1억이 3%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300만 원.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이 얼마에서? 총 자본 수익 1100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자. 682, 48 이렇게. 맞잖아요.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인데 지분 투자액은 4천이고 지분 수익은 총 자본 수익에서 이자를 빼는 거다. 그럼 총 자본 수익이 뭐냐? 전체 자본이 본 거는 임대료 수입과 시세 차익 이거 다 합쳐서 본 거다.
맞나요?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건 얼마예요? 620인가요? 4000분의 620. 반띵 2번 하면 되죠. 반띵 한 번 하면은 310이고, 또 한 번 하면은 155, 15.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6번부터는 이게 6번도 뭐 소득 이득률, 자본 이득률 이거 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7번부터는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건데요. 자, 위험과 수익의 간단한 이론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위험과 수익 이론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위험의 개념 하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위험이 뭐예요? 물으면, 위험이라는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 그게 이제 위험이고, 위험의 측정, 위험은 어떻게 측정하죠?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변이계수라는 것도 위험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변이계수는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험의 유형에는,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위험의 유형. 사금, 법인유 이렇게 있잖아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운위, 오늘 문제에서도 있었죠. 시운위에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위험, 금융적 위험. 인플레가 나타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거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위험.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 어떤 유형이 있어요? 위험 회피형, 위험 선호 또는 추구형, 위험 중립형.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절한다? 우리는 위험 회피형을 전절한다. 위험 회피형 안에서도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 투자자가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됐고, 됐나요? 그 다음에 수익. 수익의 개념은 뭐 별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산출이 바로 수익이고요. 수익의 측정은 몰라요. 평균치로 하죠. 평균치. 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의 종류에 뭐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잖아. 물론 실현 수익률도 있지만, 실현 수익률은 거의 얘기를 잘 안 하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비교해야 되죠. 어떤 게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객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 요거 내부 수익률, 요거 외부 수익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고, 요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요거 수익률은 이 자본의 기회비용, 이런 표현도 쓰죠.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벌던 거를 포기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하는 거고, 작으면 기각하는 거죠. 같을 때도 채택은 하죠. 같을 때도 채택은 해요. 근데 이 부등호일 때, 이렇게 부등호일 때 결국은 어디로 가요?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게 되죠.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가 움직여서 간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움직여서 간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된다고요. 그죠? 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죠. 예상 수익, 임대료 수익이 잘 나오면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이 잘 나오면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하는 이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투자 금액이 많아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반대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죠, 지금.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으면, 그러면 돈을 덜 주고 사려고 하겠죠. 돈을 덜 주고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이 점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대가 변해서 간다. 기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익률의 종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 수익 관계 있잖아요. 위험 수익 관계는 위험 수익 비례 관계죠. 상쇄 관계. 보통은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잖아요. 위험 수익 비례 관계를 말하고, 이게 요구 수익률에도 반영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이 위험 할증률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상 인플레이율은 뭐 언급이 되면 얘기해 주면 되고, 안 그러면 얘기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위험 할증률이 뭐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중에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누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보수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그래서 위험 수익 관계 정리하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험에 대해서 정리, 수익에 대해서 정리, 위험 수익 관계에 대해서 정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 기법이에요. 위험 관리 기법. 위험은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서부터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처음서부터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면 돼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을 맺던가,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두 개 대칭적인 게, 하나는 보수적 예측, 기대 수익률을 이제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상향하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이제 보수적 예측이고, 하나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해서 현재 가치를 낮추어서 계산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인다면 투자하겠다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 다음에 민감도 분석 있죠.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투입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변했을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있죠.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근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건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또 따로 단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요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제 위험의 개념 앞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서 장점에 지레트 효과, 좀 전에 계산했던 지레트 효과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인플레 해치 효과도 있죠. 보통 인플레가 발생할 때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또는 소득 이득만 얻는 게 아니라 자본 이득도 얻을 수가 있고, 또는 절세 효과가 있어요. 순대이감, 우리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할 때 이감,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비용 공제를 하죠. 그런 경우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몇 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체크하면 이제 위험 수익까지 이런 정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바로 146쪽에 있는 7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까지죠?
205쪽까지인가요? 일단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만치는 않을 건데 문제가 많아서 아무튼 투자론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겠습니다. 다들 투자론을 이제 어려워들 하시니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